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격의 길 발췌문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나는 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장례식에서 들릴 추도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책이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미덕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힌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심장부입니다. 이력서용 미덕과 조사용 미덕. 전자는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죠. 반면에 후자는 우리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우리 존재의 핵심 가치들, 친절함, 용기, 정직함,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우리 모두 입으로는 조사용 미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력서용 미덕을 쌓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찔리는 이야기네요. 사실 저만 해도 매일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해 보일까? 어떤 경력을 쌓아야 하지? 이런 것들이니까요. 사회 전체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부터 미디어, 서점에 쫙 깔린 자기계발서까지 전부 성공이랑 성취만 외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내면의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가져옵니다. 1965년에 조셉 솔로베이치크라는 랍비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바로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명의 다른 존재, 아담 아이와 아담 투입니다. 아, 그 유명한 아담 아이와 아담 투 비유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 경력 중심적인 아담 아이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담 아이는 우리의 외향적이고 야심에 찬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건설하고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어 하죠. 세속적인 성공, 높은 지위 이런 걸 원합니다. 좌우명은 한마디로 성공이고요. 아담 아이가 따르는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경제학의 논리, 실용주의의 논리입니다. 아,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고 그렇죠. 노력을 하면 보상이 따르는 그런 아주 직선적인 논리죠. 딱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네요.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적이고. 그럼 아담 투는 완전히 정반대의 존재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 투는 내면의 자아예요. 그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확고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더 높은 진리나 대의에 순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아담 투의 좌우명은 자선, 사랑, 구원 같은 단어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둘은 그냥 지향점이 다른 걸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 자체가 아예 반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자료에 나온 얻기 위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영논리. 그게 핵심이에요. 아담 아이의 세계에서는 더 강해지기 위해 힘을 과시해야죠. 하지만 아담 투의 세계에서는 외부의 무언가에 굴복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와, 욕망에 대한 관점도 그렇겠네요. 공복하고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기쁨을 찾거든요. 그렇군요. 심지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아담 아이에게 최고의 성공이 아담 이에게는 교만이라는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담 아이의 실패는 아담 이에게 겸손과 성찰이라는 가장 값진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 두 아담 사이의 끊임없는 모순과 긴장 속에서 평생 자기 대결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해요. 이 둘은 결코 완벽하게 화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 현대문화가 아담 아이를 키우고 칭송하는 데는 정말 능숙하지만 아담이, 즉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어도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 공감이 가네요. 사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인격이나 내면에 대해 얘기하면 좀 쑥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비효율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저자가 바로 그 지점을 짚은 거군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아담 아이에게만 치우치게 됐을까요?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직후인 1945년 8월 15일에 방송된 커맨드 퍼포먼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아, 그때 빈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다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그랬는데 그날 방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인데도 말이죠. 진행자였던 빈 크로스비의 첫 마디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이런 순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감정은 의기양양함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심지어 종군 기자였던 어니파일의 글을 인용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이긴 것은 운명이 우리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 속에서 자만하기보다 더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 말에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른 엄청난 희생을 아는 자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죠.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표하는 태도, 그게 당시의 문화였군요. 그런데 저자가 이 라디오 일화를 소개한 뒤에 아주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주죠. 네, 그 방송에 대한 감상을 곱씹다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거기서 풋볼 경기를 보게 된 거죠. 경기 중에 한 수비수가 상대 선수를 태클해서 고작 2야드 전진하는 걸 막아냈어요. 그러자 그 선수가 마치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가슴을 치고 포효하면서 과시적인 승리 댄스를 추더라는 겁니다. 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앞에서의 반응보다 미식축구에서 2야드 막아낸 후에 자기 찬양이 훨씬 더 요란했다는 거네요. 이 하나의 장면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걸 겸손한 나의 문화에서 거대한 나의 문화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지적하죠. 정확합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자기 홍보와 자기의 문화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인상 비평이 아니에요. 저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었죠? 1950년 갤럽 조사에서는요. 고등생 중에 단 12%만이 자신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5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8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80%요? 이건 그냥 자신감이 좀 높아진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나르시시즘 테스트 점수도 지난 20년간 30%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1976년 조사에서 명성은 인생 목표 중에 거의 꼴찌였는데 2007년에는 젊은이들의 51%가 이걸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꼽았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너는 특별해, 네 자신에게 진실해져라.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게 결국 우리를 거대한 나로 만들고 아담 아이를 잊게 만드는 문화적 장치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겸손이라는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조용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겸손은 나약함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강력한 지적, 도덕적 힘이죠. 겸손의 핵심은 자신의 약점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지혜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안다는 것. 아, 그게 바로 삐뚤어진 목재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철학자 칸트의 유명한 말에서 따온 비유 말이죠. 삐뚤어진 인류의 목재로부터는 그 어떤 고든 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또 본성들이 있죠. 인격이란 어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런 약점들과 평생에 걸쳐 싸우는 그 투쟁 자체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드라마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외부의 여정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함들과 맞서는 내면의 투쟁이 되는 거군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 졸업 연설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네, 정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기본 설정에 맞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이 투쟁이 반드시 고통스럽고 금욕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물론 극기나 자기훈련 같은 힘든 과정도 필요하지만 인격은 달콤한 방식으로도 형성될 수 있거든요. 달콤한 방식이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좋은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 어떤 일이나 사람을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는 것,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장엄한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과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이 투쟁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 같은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아담 아이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김으로써 성공을 증명하지만 아담 아이는 자기 안의 약점, 그 삐뚤어진 목재와 싸워 이김으로써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승리야말로 외부의 성공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즉 자기 존중의 기반이 됩니다. 이력서에 적힌 성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투쟁을 통해 얻은 인격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통찰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 이력서용 미덕을 추구하는 아담 아이와 조사용 미덕을 추구하는 아담 투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교묘하게 아담 아이를 칭송하고 거대한 나를 부추기는 문화로 흘러왔는지도 확인했고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아담 아이의 영역, 즉 사회적 성공만으로는 결코 깊은 내면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기쁨은 도덕적 기쁨이며 그것은 오직 아담2의 내면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 거대한 나를 부추기는 문화에 맞서는 일종의 반문화에 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아담아이의 끊임없는 성공 요구와 자기 과시의 유혹 속에서 의식적으로 아담2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드는 당신만의 반문화적 실천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내가 저지른 작은 실수나 이기적인 생각을 조용히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은 충동을 잠시 누르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작지만 무리대한 투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